안녕하세요. 가죽공예를 진행하고 있는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죽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소재는 가죽 중에서도 소가죽 중에서도 베지터블 태닝 소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소가죽에 왜 베지터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을까요? 그거는 그 무두질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의 성격이 식물성 원료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쓰는 가죽의 대부분의 가죽은 이렇게 베지터블 태닝 가죽이 아니고 크롬 태닝 가죽이라는 명칭으로 그것도 역시 이제 무두질의 기법에 해당되겠죠. 크롬이라는 중금속 성분이 가죽을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어서 이제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가죽의 성향이 크게 어떻게 나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베지터블 태닝 가죽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백 년 이상 됐고요. 식물성 성분 중에 타닌 성분이 있습니다. 그 타닌 성분이 식물성에서 추출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 타닌유에다가 가죽을 오랫동안 담궈두고 그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기를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그 기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반면에 크롬 태닝 가죽은 제작을 하는데 불과 일주일이면 가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방법이 굉장히 가죽을 만드는데, 섬유화시키는데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또 장점은 발색의 용이가 있습니다. 즉 색상을 여러 가지 화려한 색상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흰색, 핑크색, 형광색 이런 가죽들이 만들어지게 된 게 크롬 태닝 기법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반면에 베지터블 태닝 가죽은 흰색의 개념이 없습니다. 즉 원피 상태를 아무런 염색을 처리하지 않아도 옅은 베이지색이 가장 밝은 색이 나오게 되고요. 그나마도 시간이 지나서 태닝이라는, 즉 햇빛에 노출되면서 점점 색이 짙어지는 갈변 현상이 진행되면 그마저도 색이 좀 짙어지게 되겠죠. 베지터블 가죽에 비해서 크롬 태닝 가죽은 유분이 적은 단점이 있어요. 유분이 적다라는 의미는 내부의 기모, 즉 가죽의 내부의 잔털들이 잘 빠져나가는 단점들이 있고, 그것을 막고 그걸 커버하는데 안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속에 보강제를 대거나 스펀지나 이런 식의 그 보강제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되는 건데, 베지터블 가죽은 가죽만의 힘으로 너끈히 그 물건들을 넣거나 수납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죽만 사용하는 경우가 제법 많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죽으로 뭔가를 만들 때 훨씬 물성적으로는 베지터블 태닝 가죽이 가공성도 좋고 다루기도 나름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진행할 이 토트백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의 그 소품들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 패턴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라는 거는 제품을 만들 때 기본적인 어떤 설계 도면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어떤 그 기능을 포함하고 또 디자인을 다 포함하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물건을 만드는 걸 시작하기보다는 이렇게 펼친 형태의 도면, 즉 패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토트백처럼 이렇게 단순한 주머니 형태의 가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크기 이상의 실물 크기 도면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이 도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말씀드린 대로 다 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가방의 가로폭, 높이, 그 다음에 손잡이의 위치, 손잡이의 크기, 또는 내부의 어떤 장식,
또는 주머니, 그런 것의 위치,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뭐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실 수 있지만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도면에 가로로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가운데에 홈이 파여 있는 이 부분이 가방의 바닥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고요. 즉 바닥의 가로폭과 그 다음에 길이가 되겠죠. 높이는 이 홈이 파져 있는 부분에서부터 바깥 부분에 해당되는 이 길이가 가방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홈이 파져 있는 이 폭과 왼쪽 반대편의 이 폭, 즉 이 폭의 2배만큼이 가방의 폭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방의 폭을 미리 설계를 하고 이 부분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가방 끈을 부착할 부분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 이제 동그라미를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죽으로 된 가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사용해 보셨을 때 한 가지 조금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가죽을 전체 크기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형태로, 즉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이용을 해서 앞뒤판을 다 표현하는, 이어서 그냥 하나의 가죽으로만 다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왜 가운데를 잘라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재단을 하게 되면 실제로 가죽의 형태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못 쓰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크기를 한 번에 재단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손실 부분이 생기겠죠. 그런 이유로 대부분 유통되는 형태의 가죽 가방들은 최대한 분할 요소들을 많이 숨겨 넣게,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통되는 제품처럼 알뜰하게 가죽을 아껴 쓰기 위해서 분할해서 제작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통으로 이렇게 한 번에 재단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그 재단을 마저 마치도록 하고요. 가죽칼을 사용할 거고요. 가죽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루를, 엄지손가락을 항상 자루 끝에 대고 눌러서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재단을 하시고요. 커터칼이 아니고 굳이 이 가죽칼을 쓴 이유가 끝점에 왔을 때 아래로 바로 내려서 작두처럼 이렇게 끊어서 재단을 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재단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이렇게 잘라서 마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가방의 본판을 결합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은 가방에 부착이 되는 부착물들을 먼저 미리 부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방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손잡이든 내부 포켓이든 이런 것들을 붙이려고 하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입구의 부분이 좁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손을 넣고 또는 뭐 도구를 넣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당초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일 때 조립을 하고 부착을 하는 게 훨씬 더 작업하기 편하거든요. 손잡이의 종류라 하면 손잡이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죽을 접어서 봉제를 해서 손잡이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단순히 가죽을 잘라서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속에 어떤 심재, 동그란 그 고무나 아니면 스펀지 같은 심재를 에워싸서 통통한 그 둥글둥글한 형태의 손잡이를 만들어서 부착하는 방법. 정말 손잡이는 무궁무진한 그 응용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가장 베이직한, 여러분들이 따라하기에 가장 쉬운 형태로 지금 제가 일부러 재단을 했고요. 이것의 포인트는 일단 손잡이의 가로 폭이 있겠죠. 지금 20mm로 제가 재단을 했습니다. 20mm 폭을 재단을 하고 길이는 약 55cm로 잘라서
붙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매달리는 이 주머니는 가로폭을 약 20cm 정도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 두 장을 겹쳐서 이렇게 그 재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랫부분을 이제 똑같이 맞춰야겠죠. 다만 이때 지금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내부가 조금 거칠한 부분이 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좀 거친 이 부분을 좀 정착시키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정착시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측면을 가죽의 단면을 매끈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면 마감재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 안쪽에다 뒷면에다 전체를 다 도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여태까지 사용한 그 단면 마감재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 단면 마감재와 성분이 유사한 카복시 셀룰로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사실은 식품 쪽에서 쓰이는 일종의 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어떤 유해한 어떤 성분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편안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걱으로 얇게 펴 바르시면 되고요. 건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얇게 펴 발라주시기만 하면 흡수도 되고 건조도 되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전처리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가죽의 뒷면은 약간의 그 기모, 즉 털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것들이 가루처럼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발라서 매끈하게 된 상태에서는 따로 안감을 처리할 필요 없이, 안감을 부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그 마감 전처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는 접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접착제가 잘 붙지 않게 되는 어떤 코팅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접착을 위해서 건조한 뒤에 테두리 부분, 접착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사포로 조금 그 거칠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상태로 그냥 접착제를 바르고 붙이게 되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가죽에 대한 가벼운 설명과 특성, 그리고 패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재단을 보여드리고 부속들에 대한 전처리, 요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